엄동설 안에 장작을 구하러 간 머슴. 응? 그때 무슨 어떤 소리야? 울음소리가 들려오는데 바로 죽어있던 원숭이와 새끼가 발견된 것이었지요. 하지만 바보 머슴이 털이 많은 사람인 줄 알고 살리려 데려오게 되는데 그래, 너 참 귀엽구나. 털 많은 거 보니 장군감이야. 밥도 주고 재워주며 사람처럼 키우기 시작하더니 응? 오, 와, 재롱잔치 중인 거냐? 전기 수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이야기 한 판 시작해 보겠습니다. 조선 후기 충청도 속리산 자락에 만득이라는 머슴이 살았습니다. 나이는 20살이었으나 머리가 돌처럼 굳어 셈을 할 줄도 글을 읽을 줄도 몰랐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랬으니 어찌할 도리가 없었지요. 부모가 누군지도 모른 채 길바닥에 버려져 이 집 저 집 떠돌며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바보라는 소리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밥을 얻어먹으러 가면 어른들이 돌을 던지며 꺼지라고 소리를 질렀고 아이들은 만드기를 애워싸고 침을 뱉으며 놀려댔지요. 바보 만드가 똥 처묵어라. 바보 만드가 죽어버려라. 그런 노래를 부르며 깔깔대던 아이들의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하였습니다. 10살이 되던 해 박영감네 집에 머슴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 10년을 한결같이 불임을 당하며 살아왔지요. 박영감은 욕심이 하늘을 찌르는 분홍이었습니다. 논밭이 수십마지기요. 곳간에는 쌀이 썩어났으나 머슴들에게는 쥐꼬리만큼 주고 부려먹었지요. 만드기는 그 중에서도 가장 천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바보라는 이유로 밥은 꼴찌로 먹어야 하였고 남은 찬밥에 물 말아 허겁지겁 삼켜야 했습니다. 다른 머슴들이 먹다 남긴 뼈다귀나 생선 대가리가 만드기의 반찬이었지요. 잠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머슴들은 행랑채에서 잤으나 만드기만은 헛간 구석에서 지푸라기를 덮고 자야 했습니다. 겨울이면 손발이 얼어 터지고 여름이면 모기에 뜯겨 온몸이 부어올랐지요. 일을 조금이라도 느리게 하면 박영감의 몽둥이가 날아왔습니다. 이 멍청한 놈아, 소도 너보다 빨리 움직이다. 박영감이 몽둥이를 휘두르며 만드기의 등짝을 후려치면 만드기는 아이고 아이고 소리를 지르며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래도 만드기는 원망하지 않았지요. 굶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고마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사르르는 바람이 불고 눈이 허리까지 쌓였습니다. 만드기가 지게를 지고 뒷산에서 나무를 해 내려오고 있었지요. 손이 얼어 감각이 없었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이려 해도 말을 듣지 않았고 지게끈을 잡은 손이 끈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지요. 발은 집신 안에서 꽁꽁 얼어붙어 감각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코에서는 콧물이 흘러 턱까지 얼어붙었고 입김이 눈썹에 얼어 서리꽃이 피어 있었지요. 산길이 미끄러웠습니다. 만드기가 발을 헛디뎌 그만 눈 구덩이에 풍덩 빠지고 말았지요. 지게가 등에서 떨어져 나뒹굴었습니다. 아이고 매, 춥다 춥다. 만드기가 눈을 털며 일어나려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끼잉, 가느다란 울음소리였습니다. 바람 소리인가 싶어 귀를 기울이니 분명 살아있는 것의 울음소리였지요. 만드기가 두리번거리다가 댐넝쿨 사이에서 소리가 나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넝쿨을 헤치자 시커먼 덩어리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어미 원숭이였습니다. 이미 얼어 죽어 몸이 뻣뻣하게 굳어 있었지요. 털에는 눈이 쌓여 하얗게 덮여 있었고 눈동자는 허공을 향해 멍하니 뜬 채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품에 안긴 작은 것이 꼼지락꼼지락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새끼 원숭이였습니다. 어미의 체온이 다 식어가는데도 꽁꽁 얼어붙은 어미의 품을 파고들어 살려고 버둥거리고 있었지요. 죽은 어미의 젖꼭지를 물고 있었으나 젖이 나올 리 만무하였습니다. 그래도 새끼는 포기하지 않고 빨고 또 빨았지요. 낑, 새끼가 울었습니다.
배가 고프다고, 춥다고, 무섭다고 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만드기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오메, 누가 갓난쟁이를 버렸네. 만드기는 바보라 그것이 원숭이인 줄 몰랐습니다. 온몸에 털이 북슬북슬한 것을 보고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털옷을 입고 태어난 걸 보니 장군감이여. 이런 귀한 아가를 누가 버렸단가. 만드기가 새끼를 조심스레 집어들었습니다. 손바닥만한 크기였습니다. 새끼가 만드기의 손가락을 꼭 움켜쥐자 만드기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지요. 아이고, 힘도 세네. 장군 맞구먼. 만드기가 저고리를 풀어헤치고 새끼를 맨살에 품었습니다. 차가운 털 덩어리가 가슴에 닿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으나 만드기는 개의치 않았지요. 저고리를 여미고 두 팔로 가슴을 감싸 안았습니다. 아가, 추웠지. 형 아픔은 따뜻한 게 걱정 말어. 만드기가 나지기 말하자 새끼가 끼잉끼잉 울음을 그쳤습니다. 만드기의 체온을 느끼고 안심한 것이었지요. 만드기가 산을 내려오며 곰곰이 생각하였습니다. 이름을 지어줘야 하는데 무엇이 좋을까? 머리를 긁적이다가 무릎을 탁 쳤지요. 재주가 마늘하고 숭이여. 숭이. 좋다. 좋아. 만드기가 혼자 키득키득 웃으며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만드기는 숭이를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들키면 박영감이 빼앗아 갈 것이 뻔하였기 때문이었지요. 만드기가 자는 헛간다락, 깊숙한 곳에 지푸라기를 두툼하게 깔고 보금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먹을 것이었습니다. 숭이가 너무 어려서 밥을 먹을 수가 없었지요. 만드기가 머리를 쥐어짰습니다. 바보라도 새끼를 살려야겠다는 마음만큼은 간절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물을 먹여 보았습니다. 손가락에 물을 묻혀 숭이 입에 대었으나 숭이가 고개를 돌리며 먹지 않았지요. 죽을 쑤어 먹여 보았으나 이번에도 실패하였습니다. 숭이가 목구멍에 걸려 끽끽거리며 기침을 하였지요. 만드기가 밤새 끙끙 앓았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숭이가 굶어 죽을 판이었지요. 그때 문득 어릴 때 본 광경이 떠올랐습니다. 어느 집 어머니가 갓난아기에게 밥을 씹어 먹이던 모습이었지요. 만드기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만드기가 자기 밥을 입에 넣고 오래오래 씹었습니다. 침이 섞여 죽처럼 물러지자 손가락에 묻혀 숭이 입에 넣어 주었지요. 숭이가 쩝쩝거리며 삼켰습니다. 그래, 이거요. 맛있지. 많이 먹어. 많이. 만드기가 환하게 웃으며 또 한 숟갈을 씹어서 먹였습니다. 자기는 굶어도 숭이에게는 꼭 먹였지요. 밤이 되면 숭이가 자주 깨어 울었습니다. 끼잉끼잉 울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만드기가 벌떡 일어나 숭이를 품에 안고 토닥토닥 두드려 주었지요. 숭이가 잠들 때까지 흔들흔들 흔들어 주었습니다. 추운 밤에는 숭이가 추울까봐 자기 저고리를 벗어 덮어 주었습니다. 만드기는 지푸라기만 덮고 부들부들 떨며 잠을 청하였지요. 이가 딱딱 부딪혀 잠을 이룰 수 없는 밤도 있었으나 숭이가 따뜻하게 자는 것을 보면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숭이가 눈에 띄게 자랐습니다. 처음에는 손바닥만 하더니 이제는 2첨이 넘었지요. 눈도 초롱초롱해지고 손발에 힘이 붙어 다락 여기저기를 기어다녔습니다. 어느 날 밤 만드기가 다락에 올라가자 숭이가 달려와 만드기의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끽끽거리며 좋아하는 모습이 꼭 동생 같았지요. 만드기가 숭이를 안아 올리며 말하였습니다. 숭아, 너는 이제 내 동생이여. 형이 평생 지켜줄 테니께 걱정 말어. 만드기가 숭이의 이마에 자기 이마를 맞대었습니다. 숭이가 만드기의 볼을 작은 손으로 톡톡 두드렸지요. 만드기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기를 따르는 존재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부모도 형제도 없이 혼자 살아온 20년의 세월이었으나 이제는 달랐지요.
형이 있던 게 무섭지 않지. 우리 둘이서 잘 살아보자. 응. 만드기가 숭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숭이가 만드기의 품에 파고들어 눈을 감았지요. 헛간 다락 위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바보 머슴과 털북숭이 동생이 서로를 안고 잠이 들었으니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밤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숭이가 무럭무럭 자라 만드기의 무릎까지 오게 되었지요. 처음 주워왔을 때는 손바닥만 하던 것이 이제는 제법 무게가 나갔습니다. 털도 북슬북슬하게 자라 온몸이 갈색 털로 뒤덮였지요. 숭이의 성장은 눈부셨습니다. 3달이 지나자 기어다니기 시작하더니 6달이 되자 2발로 아장아장 걸었지요. 돌이 지나자 나무를 타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낮은 가지에만 매달리더니 어느새 높은 나무 꼭대기까지 폴짝폴짝 뛰어올랐지요. 만드기가 아래에서 올려다보며 탄성을 질렀습니다. 아이고, 우리 숭이 재주 좋다. 역시 이름값하네. 만드기가 손뼉을 치며 좋아하면 숭이가 나뭇가지 위에서 재롱을 부렸지요. 거꾸로 매달리기도 하고 가지에서 가지로 날아다니기도 하였습니다. 둘은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만드기가 아침에 눈을 뜨면 숭이가 곁에 웅크리고 있었고 밤에 잠자리에 들면 숭이가 품에 파고들어 잠들었지요. 만드기가 어디를 가든 숭이가 졸졸 따라다녔으니 그야말로 껌딱지 형제였습니다. 만드기가 일하러 나갈 때면 숭이가 지게 위에 올라탔습니다. 숭아, 꽉 잡아. 떨어지면 안 되은 게. 만드기가 말하면 숭이가 끽끽 소리를 내며 지게 꼭대기를 움켜쥐었지요. 만드기가 나무를 하러 산에 가면 숭이도 따라가고 논에 물을 대러 가면 숭이도 따라갔습니다. 어디를 가든 만드기의 지게 위에는 숭이가 앉아 있었지요. 숭이는 영리하였습니다. 만드기가 땀을 흘리며 일하면 숭이가 나무 위로 폴짝 뛰어올라 넓은 나뭇잎을 따왔습니다. 그리고 만드기의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아주었지요. 아이고, 우리 숭이 착하기도 하지. 형아 힘든 거 알아? 만드기가 웃으며 물으면 숭이가 끽끽거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름이면 등에 쇠파리가 달라붙어 피를 빨았습니다. 만드기가 지게를 지고 있으면 손이 닿지 않아 긁을 수가 없었지요. 그럴 때면 숭이가 만드기의 등에 찰싹 달라붙어 쇠파리를 잡아주었습니다. 쇠파리를 잡으면 만드기에게 보여주며 끽끽 소리를 냈지요. 잘했어, 잘했어. 우리 숭이 덕분에 안 가렵네. 만드기가 칭찬해주면 숭이가 신이 나서 팔짝팔짝 뛰었습니다. 어느 날은 만드기가 나무를 하러 갔다가 소나기를 만났습니다. 하늘이 시커멓게 변하더니 굵은 빗줄기가 쏟아졌지요. 만드기가 비를 피할 곳을 찾아 두리번거리는데 숭이가 재빠르게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숭이가 커다란 나뭇잎 여러 장을 따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만드기의 머리 위에 나뭇잎을 펼쳐들었지요. 작은 손으로 나뭇잎을 꼭 잡고 만드기에게 우산을 씌워주는 것이었습니다. 숭아, 너는 비 맞아도 되냐? 만드기가 물으니 숭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끽끽 소리를 냈습니다. 형은 안 맞으면 된다는 뜻이었지요. 만드기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이고, 이 녀석아, 형이 이렇게 고마울 수가. 만드기가 숭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빗속에서 바보 머슴과 털북숭이, 동생이 서로를 껴안고 있었지요. 그러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숭이가 커가면서 숨기기가 점점 어려워졌지요. 아무리 조심해도 눈에 띄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머슴들이 마당에서 쉬고 있는데 숭이가 만드기의 어깨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슴 하나가 눈을 가늘게 뜨고 숭이를 바라보더니 옆 사람 팔꿈치를 쿡 찔렀지요. 야, 저거 원숭이 아니냐. 머슴이 수군거리자 다른 머슴들도 고개를 돌려 숭이를 쳐다보았습니다. 맞네, 원숭이네. 바보 만드기가 원숭이를 데리고 다니네. 하하, 바보랑 원숭이랑 딱 어울린다.
둘이 사촌 아니냐? 머슴들이 킬킬거리며 손가락질을 하였습니다. 만드기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지요.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평생 바보라고 놀림당하며 살아왔으나 숭이까지 놀리는 것은 참을 수가 없었지요. 아뇨, 내 동생이요. 만드기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동생, 하하. 저 바보가 원숭이를 동생이라고 부른다. 머슴들이 배를 잡고 웃자 만드기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웃지 말어. 숭이는 내 동생이여. 털이 좀 많고 못생겨서 그려. 만드기가 악을 쓰며 외치자 머슴들이 더 크게 웃었습니다. 만드기가 분을 사귀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었지요. 숭이가 만드기의 어깨 위에서 끽끽 소리를 내며 머슴들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날 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만드기를 놀리던 머슴의 집신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었지요. 머슴이 아침에 일어나 집신을 찾느라 난리를 쳤으나 끝내 찾지 못하였습니다. 맨발로 일하러 나가야 했지요. 며칠 뒤 또 다른 머슴의 밥그릇에서 돌멩이가 나왔습니다. 그 머슴이 밥을 퍼먹다가 이를 돌에 찍어 아이고 아이고 소리를 지르며 굴러다녔지요. 만드기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숭이는 알고 있었지요. 형을 놀린 자들에게 복수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숭이의 복수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박영감이 만드기를 때릴 때마다 숭이는 이를 갈았습니다. 형이 맞는 것을 지켜보면서 눈에 불을 켜고 복수의 기회를 노렸지요. 어느 날 박영감이 만드기의 일이 느리다며 몽둥이를 들었습니다. 이 미련퉁이 같은 놈, 소보다 못한 놈. 박영감이 몽둥이로 만드기의 등짝을 후려치자 만드기가 땅에 엎어졌지요. 숭이가 나무 뒤에 숨어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작은 주먹을 불끈 쥐고 부들부들 떨었지요. 그날 밤 박영감의 방에서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으악! 뭐야 이게? 박영감이 요강을 열었는데 안에서 두꺼비가 튀어나온 것이었지요. 박영감이 혼비백산하여 방 안을 뛰어다녔습니다. 다음 날에는 박영감의 신발 안에 개똥이 들어 있었습니다. 박영감이 신발을 신다가 축축한 것이 발에 닿자 기겁을 하였지요. 누구야?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박영감이 노발대발하며 머슴들을 불러 모았으나 아무도 범인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숭이가 헛간 구석에 숨어 끽끽거리며 웃고 있었지요. 만드기가 나중에야 숭이의 짓인 것을 알았습니다. 숭이의 손에 개똥 냄새가 나는 것을 맡았기 때문이었지요. 숭아, 네가 그랬어. 만드기가 물으니 숭이가 씩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고, 이 녀석. 안 돼. 들키면 우리 둘 다 죽어. 만드기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하였으나 입꼬리는 실룩실룩 올라가고 있었지요. 속으로는 시원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만드기와 숭이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었지요. 만드기가 슬프면 숭이도 슬퍼하였고 만드기가 기쁘면 숭이도 기뻐하였습니다. 어느 날 밤 만드기가 헛간 다락에서 숭이를 안고 누워 있었습니다. 달빛이 틈새로 스며들어 둘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지요. 숭아, 우리 평생 같이 살자. 형이 죽을 때까지 너 안 버린다. 만드기가 나지기 말하자 숭이가 만드기의 품에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만드기의 가슴팍을 꼭 움켜쥐었지요. 만드기가 숭이의 등을 토닥토닥 두드렸습니다. 우리 둘이서 평생 행복하게 살자. 알았제? 만드기가 말하자 숭이가 끽끽 소리를 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알았다고 대답하는 것 같았지요. 만드기가 빙그레 웃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숭이도 눈을 감았지요. 바보 머슴과 털북숭이 동생이 서로를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세상 누구도 둘을 갈라놓을 수 없을 것만 같았지요. 그러나 운명은 그리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둘의 행복을 노리는 탐욕의 눈이 이미 번뜩이고 있었으니까요.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박영감이 집안 대청소를 시키며
법석을 떨었습니다. 마당을 쓸고 담장을 고치고 방마다 기름종이를 새로 바르게 하였지요. 머슴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였으나 박영감은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이 게으른 놈들아 더 빨리 못하겠냐며 고함을 질렀지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양에서 높은 벼슬아치가 내려온다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이었지요. 박영감은 그 벼슬아치에게 줄을 대어 군납권을 따내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군납권만 따내면 나라의 곡식을 대는 장사를 할 수 있으니 떼돈을 벌 수 있었지요. 박영감이 안채에서 마누라에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번 납품권만 따내면 나도 벼슬길이 열린다.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어. 박영감이 눈을 반짝이며 말하자 마누라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박영감은 이미 뇌물로 바칠 금덩이며 비단이며 잔뜩 준비해둔 터였습니다. 며칠 뒤 박영감네 집에서 거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마당에 차이를 치고 상을 펼쳤습니다. 산의 진미가 가득하였지요. 돼지를 통째로 굽고 소 한 마리를 잡아 육회를 떴습니다. 술은 가장 귀한 가목로를 내왔지요. 높은 벼슬아치가 도착하자 박영감이 허리가 부러지도록 절을 하였습니다. 대감 나으리, 대감 나으리 하며 굽신거리는 모습이 참으로 볼썽사나웠지요. 벼슬아치가 거드름을 피우며 상좌에 앉자 박영감이 연신 술을 따르며 아첨을 떨었습니다. 잔치가 한창 무르익었습니다. 기생들이 춤을 추고 악사들이 풍악을 울렸습니다. 술이 돌고 흥이 오르자 손님들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지요. 박영감은 틈틈이 벼슬아치의 귀에 대고 군납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박영감이 만드기를 불렀습니다. 야, 만드가 안채에서 가목로 가져와. 박영감이 고함을 치자 만드기가 후다닥 달려갔습니다. 안채, 광에서 가목로 병을 들고 나오는데 발이 문지방에 걸렸지요. 휘청, 만드기가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손에 들린 가목로 병이 허공으로 날아갔지요. 쨍그랑, 귀한 가목로 병이 마당 돌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붉은 술이 바닥에 쏟아지며 피처럼 흘렀지요. 잔치가 멈추었습니다. 악사들의 풍악이 뚝 끊기고 기생들의 춤이 멈추었습니다. 손님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려 만드기를 바라보았지요. 마당이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박영감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이 미친놈이. 박영감이 벌떡 일어나 만드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마당에 있던 몽둥이를 집어들더니 만드기의 등짝을 내리쳤지요. 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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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퍽. 이 밥버러지 같은 놈. 오늘이 네 제삿날이다. 박영감이 미친 듯이 몽둥이를 휘둘렀습니다. 만드기가 땅에 엎어져 머리를 감싸고 아이고 아이고 소리를 질렀지요. 그러나 박영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죽여버린다. 죽여버려 악을 쓰며 만드기를 때렸습니다. 만드기의 입에서 피가 터져 나왔지요. 손님들은 구경만 할 뿐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끼끼끼끼 어디선가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손님들이 고개를 돌리자 갈색 털 덩어리가 담장 위로 폴짝 뛰어올랐지요. 숭이였습니다. 숭이가 헛간에서 뛰쳐나온 것이었습니다. 형이 맞는 것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지요. 숭이가 담장에서 처마로, 처마에서 나뭇가지로 휙휙 날아다녔습니다. 번개처럼 빠른 움직임이었지요. 손님들이 입을 딱 벌렸습니다. 저게 뭐냐며 웅성거리기 시작하였지요. 기름진 얼굴에 쥐눈처럼 작은 눈을 가진 손님 하나가 눈을 반짝이며 숭이를 지켜보았습니다. 오호, 저놈 날렵하구먼. 사내가 중얼거리는 사이 숭이가 나뭇가지에서 뛰어내려 박영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뭐야? 박영감이 놀라서 외쳤으나 이미 늦었지요. 숭이가 박영감의 팔뚝에 달라붙어 이빨을 박았습니다. 으악! 박영감이 비명을 지르며 팔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숭이는 놓지 않았지요.
형을 때린 원수였습니다. 박영감의 팔뚝에서 피가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박영감이 날아 악을 쓰며 숭이를 떼어내려 하였으나 숭이가 더 세게 물었지요. 하인들이 달려들어 겨우 숭이를 떼어냈습니다. 숭이가 끽끽거리며 발버둥 쳤으나 여러 명이 달려드니 당해낼 수가 없었지요. 박영감이 팔뚝에 피를 닦으며 숭이를 노려보았습니다. 이를 갈며 이놈의 짐승이 감히 하고 중얼거리자 아까 그 쥐눈 사내가 다가왔습니다. 박영감, 저 원숭이 재주가 비상하구먼. 담장에서 처마로, 처마에서 나무로 날아다니는 꼴 좀 보게. 저런 놈 흔치 않아. 광대패에 팔면 돈 좀 만지겠소. 사내가 눈을 반짝이며 말하자 박영감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분노가 탐욕으로 바뀌었지요. 박영감이 광대패에 판다고 되물으니 사내가 고개를 끄덕이며 저렇게 재주 좋은 원숭이는 흔치 않다고 돈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였습니다. 박영감의 입꼬리가 실룩 올라갔습니다. 그래, 저놈 팔아서 오늘 깨진 술병 값이나 뽑아야겠군 하고 중얼거리더니 음흉하게 웃었지요. 안 팔리면 푹 고아서 보약으로나 먹지. 원숭이 골이 뇌에 좋다던데. 흐흐. 박영감이 섬뜩하게 웃자 숭이가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만드기가 피투성이가 된 채로 고개를 들었지요. 안 돼요. 숭이는 제 동생이에요. 만드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박영감이 닥치라. 이 바보 자식아 하며 호통을 쳤습니다. 내 놈이야말로 저 짐승이랑 같이 삶아 먹을라 하고 으름장을 놓았지요. 만드기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지요. 박영감이 하인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저 원숭이를 창고에 가둬라. 내일 날 밝으면 팔든 삼든 할 테니 단단히 묶어놔. 하인들이 숭이를 끌고 갔습니다. 숭이가 끽끼 소리를 지르며 만드기를 돌아보았지요. 슬픈 눈이었습니다. 형아, 살려줘 하고 외치는 것 같았습니다. 만드기도 숭이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숭아, 숭아. 만드기가 숭이를 부르며 손을 뻗었으나 하인들이 만드기를 밀쳐냈지요. 숭이가 창고로 끌려가는 것을 만드기는 피눈물을 흘리며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탐욕의 덫이 털북숭이 동생을 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만드기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헛간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무릎을 끌어안은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지요. 온몸이 멍투성이었습니다. 박영감에게 맞은 자리가 욱신거렸으나 그보다 더 아픈 것은 가슴이었습니다. 숭이가 창고에 갇혀 있었습니다. 바람결에 끼잉, 끼잉 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만드기가 귀를 쫑긋 세우니 숭이가 울고 있는 소리였지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 숭아. 형아가 미안해하고 나직이 중얼거리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튿날 아침 박영감이 만드기를 불렀습니다. 만드기가 후다닥 달려가니 박영감이 팔뚝에 감은 붕대를 가리키며 이를 갈고 있었지요. 숭이에게 물린 자리였습니다. 이게 다 내 놈 때문이다. 저 원숭이 놈을 내일 아침에 팔아 넘길 테니 오늘 밤까지 깨끗이 씻겨놔라. 안 팔리면 푹 고아서 보약으로 먹을 테니 어떻게든 처분은 할 거다. 알겠느냐? 박영감이 명령하자 만드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만드기가 무릎을 꿇고 숭이를 팔지 말아 달라며 땅에 이마를 뱉었으나 박영감은 콧방귀도 뀌지 않고 안채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만드기가 창고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숭이가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지요. 밧줄에 묶여 움직이지도 못하는 숭이가 만드기를 보자 끽끼 소리를 내며 손을 뻗었습니다. 만드기가 숭이에게 다가가 밧줄을 풀어주니 숭이가 만드기의 품에 폴짝 뛰어들어 얼굴을 비볐지요. 끽끽거리며 반가워하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만드기가 숭이를 꼭 안아주며 숭아, 미안해하고 중얼거렸지요. 숭이도 낑낑 울면서 만드기의 목을 꼭 껴안았습니다. 만드기가 숭이를 안고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지요. 무언가 결심한 눈빛이었습니다. 숭아, 형아가 너를 살려줄게. 만드기가 나지기 말하자 숭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그날 밤 만드기는 잠을 자는 척하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이 되자 만드기가 살금살금 일어나 부엌으로 갔지요. 밥을 한 덩이 집어 주먹밥을 만들고 숭이가 좋아하는 곶감도 하나 챙겼습니다. 그리고 창고로 갔습니다. 숭이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만드기가 숭이를 조심스레 안아 올리니 숭이가 눈을 떴지요. 그러나 만드기인 것을 알자 다시 눈을 감고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만드기가 숭이를 안고 담을 넘었습니다. 달빛이 환하게 비추는 밤이었지요. 만드기가 뒷산을 향해 걷는데 숭이가 품에서 끽끽거리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금방 다 와. 만드기가 숭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하였습니다. 뒷산 입구에 도착하자 만드기가 멈추어 숭이를 땅에 내려놓았지요. 숭이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만드기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만드기가 주먹밥과 곶감을 숭이 손에 쥐어주며 배고프제 이거 먹어 하고 말하니 숭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주먹밥을 받아 아작아작 씹기 시작하였지요. 만드기가 숭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숭이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지요. 처음 눈 구덩이에서 주워왔을 때는 손바닥만 하던 것이 이제는 제법 컸습니다. 함께한 세월이 눈앞에 스쳐 지나갔지요. 지게 위에 태우고 다니던 날들, 땀을 닦아주고 쇠파리를 잡아주던 날들, 비 올 때 나뭇잎 우산을 씌워주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랐습니다. 만드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숭이가 주먹밥을 다 먹고 만드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집에 가자는 눈빛이었지요. 만드기가 고개를 저으며 숭아, 너는 여기서 살아야 해.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숭이가 고개를 갸웃거리자 만드기가 손으로 산을 가리키며 집에 가면 죽는다고, 산에서 살아야 한다고 말하였지요. 숭이가 만드기의 손을 잡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다는 뜻이었지요. 만드기가 숭이를 밀어내며 가라고 하였으나 숭이가 만드기의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끼잉끼잉 울면서 안 놓겠다고 버텼지요. 만드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대로는 숭이가 죽습니다. 팔려가든 보약이 되든 내일이면 숭이는 없어지는 것이었지요. 만드기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독한 마음을 먹어야 했습니다. 만드기가 땅에서 돌을 집어드니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요. 가라고 소리를 질렀으나 숭이는 떨어지지 않고 만드기의 다리를 더 꽉 껴안았습니다. 만드기가 눈을 질끈 감고 돌을 던졌지요. 퍽돌이 숭이의 이마에 맞았습니다. 숭이가 뒤로 나자빠지며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렸지요. 가! 이 요물단지야. 너와 신하만 죽게 생겼어. 꼴도 보기 싫은 게 꺼져. 만드기가 악을 쓰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목소리는 사나웠으나 얼굴은 눈물범벅이었지요. 손에 또 돌을 집어들고 던지는 시별을 하며 꺼지라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발을 구르며 호통을 쳤습니다. 숭이가 뒷걸음질 치며 슬픈 눈으로 만드기를 바라보았지요. 이마에서 흘러내린 피가 눈가를 타고 흘렀습니다. 끼잉 숭이가 슬프게 울었습니다. 만드기가 고개를 돌렸지요. 숭이의 눈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가라고 다시 소리를 지르니 숭이가 천천히 뒤를 돌았지요. 몇 발자국 가다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만드기가 여전히 돌을 들고 서 있었지요. 숭이가 다시 걸으며 또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만드기가 가라고 손을 내저었지요. 숭이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기 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뒤를 돌아보았지요. 달빛 아래 숭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숭이가 산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만드기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들고 있던 돌을 떨어뜨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니 어깨가 들썩들썩 떨렸지요. 숭아, 숭아, 미안해. 형아가 미안해. 만드기가 울부짖었습니다. 소리내어 엉엉 울었지요. 평생 울어본 적 없는 만드기였으나 이 밤만큼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숭이의 이마에 피가 맺히던 모습이 눈에 선하였습니다. 슬픈 눈으로 뒤를 돌아보던 모습이 떠올랐지요. 가슴이 칼로 도려내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만드기가 숭이가 사라진 산을 향해 절을 하였습니다. 이마가 땅에 닿도록 엎드려 살아야 해. 제발 살아야 해. 하고 빌었지요. 달빛만이 고요히 바보 머슴의 등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박영감이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숭이가 없었습니다. 밧줄만 풀어진 채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지요. 박영감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뭐야? 원숭이가 어디 갔어? 박영감이 악을 쓰며 하인들을 불러 모았지요. 하인들이 집 안 구석구석을 뒤졌으나 숭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박영감의 눈이 만드기에게 향하였지요. 내 놈이 풀어줬지. 박영감이 이를 갈며 물었으나 만드기는 고개를 저으며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박영감이 몽둥이를 집어들었지요. 이 거짓말쟁이 놈. 내 놈 아니면 누가 풀어줘. 박영감이 몽둥이를 휘두르며 만드기를 마구 때렸습니다. 만드기가 땅에 엎어져 머리를 감싸고 맞았지요. 등짝이며 다리며 온몸에 몽둥이가 쏟아졌습니다. 박영감이 죽여버린다. 내 돈줄을 끊어놓은 놈하며 미친 듯이 때리다가 숨이 차서 멈추었지요. 만드기가 피투성이가 된 채 땅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이놈을 헛간에 가둬라. 밥도 물도 주지 마라. 굶겨 죽여버릴 테다. 박영감이 호통을 치자 하인들이 만드기를 끌고 가 헛간에 집어넣었지요. 문을 걸어 잠그고 밖에서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만드기가 헛간 구석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뼈가 으스러지는 것 같았지요. 그러나 몸보다 더 아픈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숭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마에 피를 흘리며 슬픈 눈으로 뒤돌아보던 모습이 떠올랐지요. 그 눈빛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형아, 왜 그래 하고 묻는 것 같던 그 눈빛이 가슴을 후벼 팠지요. 숭아, 잘 있냐? 밥은 먹고 다니냐 하고 허공을 향해 중얼거렸으나 대답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박영감은 정말로 밥도 물도 주지 않았지요. 만드기의 배가 등에 붙었습니다. 목이 타들어가고 입술이 쩍쩍 갈라지더니 눈앞이 아른거리기 시작하였지요. 사흘째 되던 날, 만드기가 헛간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힘이 하나도 없었지요. 손가락 하나 까딱할 기운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죽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고 오히려 편안하였습니다. 죽으면 숭이 걱정 안 해도 되고 박영감한테 맞지 않아도 되니까요. 만드기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숭이의 얼굴이 떠올랐지요. 끽끽거리며 웃던 얼굴, 지게 위에서 재롱 부리던 얼굴, 비 올 때 나뭇잎 우산을 씌워주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만드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숭아, 보고 싶다. 만드기가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이 들었지요.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 아닌가. 여기서 굶어 죽으나 산에서 죽으나 똑같이 죽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차라리 숭이 있는 산에 가서 죽자. 숭이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죽자. 만드기가 번쩍 눈을 떴습니다. 그래, 가자. 숭이한테 가자. 만드기가 이를 악물고 몸을 일으켰지요. 온몸이 비명을 질렀으나 만드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숭이를 보고 싶다는 마음 하나가 만드기를 일으켜 세웠지요. 그날 밤 하늘이 시커멓게 뒤덮이더니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였지요. 빗소리가 어찌나 큰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만드기가 헛간 문을 살펴보았습니다.
나무 문이 낡아서 틈이 벌어져 있었지요. 만드기가 그 틈에 손가락을 넣고 힘껏 잡아당겼습니다. 손톱이 까지고 피가 났으나 만드기는 멈추지 않았지요. 뻐걱 문짝 하나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만드기가 그 틈으로 몸을 빼냈지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만드기가 비를 맞으며 부엌으로 달려가 소금 한 줌과 곶감 몇 개를 챙겼지요. 소금은 산에서 살아남으려면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만드기가 담을 넘었습니다.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세상이 환하게 드러났지요. 만드기가 비를 뚫고 뒷산을 향해 달렸습니다. 산속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비가 너무 세차게 쏟아져 앞이 보이지 않았지요. 만드기가 나뭇가지에 걸려 넘어지고 돌부리에 채여 쓰러졌습니다. 그때마다 다시 일어나 걸었지요. 숭아, 숭아. 만드기가 숭이를 부르며 산을 헤맸습니다. 그러나 대답이 없었지요. 빗소리만 귀를 때렸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만드기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더 이상 한 발짝도 걸을 수가 없었지요. 만드기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만드기가 하늘을 올려다보니 시커먼 하늘에서 빗줄기가 쏟아져 내리고 있었지요. 숭아, 형아가 왔어. 형아가. 만드기가 중얼거리다가 쓰러졌습니다. 차가운 땅에 얼굴을 대고 눈을 감았지요. 의식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이대로 죽는구나 싶었지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만드기가 따뜻한 것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감싸고 있었지요. 부드러운 털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만드기가 눈을 떴습니다. 갈색 털 덩어리가 만드기를 꼭 껴안고 있었지요. 만드기의 몸 위에 엎드려 체온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숭이었습니다. 숭, 숭아. 만드기가 떨리는 목소리로 부르자 숭이가 고개를 들었지요. 끽끽거리며 만드기의 얼굴을 핥았습니다. 만드기가 숭이를 붙잡았지요. 정말로 숭이였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숭아, 숭아. 만드기가 숭이를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숭이도 끼잉끼잉 울면서 만드기의 목을 껴안았지요. 비가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드기는 춥지 않았지요. 숭이의 체온이 온몸을 감싸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비가 그쳤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하자 만드기가 숭이를 바라보았지요. 숭이의 이마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아물었으나 흉터가 남아 있었지요. 만드기가 숭이의 이마를 어루만졌습니다. 자신이 던진 돌에 맞은 자리였지요. 숭아, 미안해. 형아가 미안해. 만드기가 숭이의 이마에 이마를 대며 울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요. 아프게 해서 미안해. 그래도 살아있어줘서 고마워. 만드기가 숭이를 꼭 안아주자 숭이가 끽끽거리며 만드기의 품에 파고들었지요. 이제 안 헤어져. 죽어도 같이 죽어. 알았지? 만드기가 말하니 숭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알았다고 대답하는 것 같았지요. 아침 햇살이 산속을 비추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보 머슴과 털북숭이 동생이 서로를 껴안고 앉아 있었지요. 숭이가 만드기의 손을 잡고 어딘가로 이끌었습니다. 따라가 보니 바위 틈에 작은 동굴이 있었지요. 숭이가 혼자 지내던 곳이었습니다. 마른 낙엽이 깔려 있고 한쪽에는 도토리와 밤이 쌓여 있었지요. 만드기가 동굴을 둘러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야, 너 혼자서 이런 대를 만들었어. 대단하다, 우리 숭이. 만드기가 숭이의 머리를 쓰다듬자 숭이가 으쓱거리며 끽끼 소리를 냈지요. 둘은 동굴 안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만드기가 숭이를 품에 안고 눈을 감았지요. 배는 고팠으나 마음은 따뜻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둘이서 여기서 살자. 응. 만드기가 말하자 숭이가 끽끽거리며 만드기의 품에 더 깊이 파고들었지요. 바보 머슴과 털북숭이, 동생이 마침내 다시 만났습니다. 그 누구도 둘을 갈라놓을 수 없을 것이었지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만드기와 숭이는 동굴에서 함께 지내며
산속 생활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숭이가 도토리와 밤을 모아오면 만드기가 돌로 까서 나눠 먹었고 계곡에서 물을 떠다 마시며 움뿌리를 캐서 굶주림을 달랬습니다. 힘들었으나 행복하였습니다. 박영감네 집에서 구박받으며 살던 때보다 100배는 나았습니다. 무엇보다 숭이가 곁에 있었으니 그것만으로도 만드기는 충분하였습니다. 숭아, 우리 여기서 평생 살자. 응. 만드기가 숭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하면 숭이가 끽끽거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만의 평화로운 나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 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날 아침 산 아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컹컹컹 개 짖는 소리였습니다. 만드기가 동굴 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아래를 살피니 산긴에서 사람들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앞장선 것은 사냥개 3마리였고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으며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몽둥이와 작대기를 든 왈패들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서 가마를 탄 자가 보였습니다. 박영감이었습니다. 만드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숭이가 만드기의 다리에 매달리며 끽끽거리자 만드기가 숭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숭아, 조용히 해. 들키면 안 돼. 만드기가 숭이의 입을 막으며 속삭이자 숭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박영감이 가마에서 내려 왈패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이 산 어딘가에 숨어 있을 테니 샅샅이 뒤져라. 만드기 그놈은 다리를 분질르던 죽이던 알아서 해라. 어차피 머슴 하나 없어봐야 티도 안 난다. 원숭이만 가죽 상하지 않게 잡아와라. 박영감이 호통을 치자 왈패들이 흩어져 산을 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냥개들이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쫓았습니다. 만드기가 숭이를 안고 동굴 깊숙이 숨었습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고 숭이도 만드기의 품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컹컹컹 개 짖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사냥개들이 냄새를 맡고 동굴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여기다. 여기 냄새가 난다. 왈패 하나가 소리치자 다른 왈패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사냥개들이 동굴 입구 앞에서 미친 듯이 치저댔습니다. 컹컹컹, 컹컹컹. 만드기가 숭이를 품에 꼭 껴안았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둘 다 잡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숭아, 형이 저놈들 막을 테니 너는 도망쳐. 만드기가 숭이를 내려놓으며 말하자 숭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다는 뜻이었습니다. 만드기가 숭이를 밀어내며 말하였습니다. 가, 형 걱정 말고 어서 가. 만드기가 소리치며 동굴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왈패들의 눈이 만드기에게 쏠렸습니다. 저기다. 만드기다. 왈패들이 만드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만드기가 도망치려 하였으나 사냥개 한 마리가 만드기의 바짓가랑이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만드기가 비틀거리며 넘어지자 왈패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만드기를 붙잡았습니다. 이놈이 도망치려고 어디 한번 다리가 성하나 보자. 왈패 하나가 몽둥이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퍽! 몽둥이가 만드기의 다리를 내리쳤습니다. 으악! 만드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만드기가 다리를 붙잡고 땅에 굴러다녔습니다. 하하! 이제 도망 못 치겠지. 왈패들이 킬킬거리며 웃었습니다. 만드기가 부러진 다리를 붙잡고 신음을 흘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끼끼끼끼. 어디선가 날카로운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왈패들이 고개를 돌리자 동굴 앞 나무 위에서 갈색 털 덩어리가 번개처럼 날아왔습니다. 숭이였습니다. 숭이가 만드기를 때린 왈패의 얼굴에 달라붙어 눈을 핥히기 시작하였습니다. 으악! 이놈이! 왈패가 비명을 지르며 숭이를 떼어내려 하였으나 숭이가 더 세게 핥히었습니다. 피가 튀었습니다.
다른 왈패들이 숭이를 잡으려 달려들자 숭이가 재빠르게 몸을 틀어 나무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가지에서 가지로 번개처럼 날아다녔습니다. 저기다! 원숭이다! 왈패들이 숭이를 쫓아 우르르 달려가고 사냥개들도 숭이를 향해 짖으며 뛰어갔습니다. 숭이가 나무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사냥개 3마리가 나무 아래에서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숭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숭이가 나무를 타고 더 높이 올라가더니 굵은 가지 끝에 매달린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말벌집이었습니다. 집채만한 말벌집이 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습니다. 숭이가 두 손으로 말벌집을 움켜쥐더니 힘껏 잡아당겼습니다. 가지가 휘청거리더니 말벌집이 뚝 떨어졌습니다. 털썩 말벌집이 사냥개들 머리 위로 정확히 떨어졌습니다. 집이 깨지면서 말벌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윙윙윙 성난 말벌떼가 사냥개들에게 달려들자 사냥개들이 비명을 지르듯 깨갱거리며 도망치기 시작하였습니다. 대낭 대낭 사냥개들이 꼬리를 말고 산 아래로 내뺐습니다. 말벌에 쏘여 얼굴이 퉁퉁 부어오른 채 주인 다리 사이로 숨으려 하였습니다. 이 멍청한 놈들, 꺼져. 박영감이 사냥개들을 발로 걷어차며 악을 썼습니다. 왈패들도 말벌을 피해 허둥지둥 도망쳤습니다. 박영감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저 빌어먹을 원숭이 놈. 내가 직접 잡아서 가죽을 벗기겠다. 박영감이 악에 받쳐 몽둥이를 집어들고 나무 쪽으로 달려가자 숭이가 재빠르게 다른 나무로 뛰어넘었습니다. 박영감이 숨을 헐떡이며 쫓아갔으나 숭이는 일부러 천천히 움직이며 박영감을 유인하였습니다. 숭이가 어느 절벽길로 박영감을 이끌었습니다. 이끼가 잔뜩 낀 미끄러운 바위길이었습니다. 숭이는 4발로 날렵하게 뛰어다녔으나 박영감은 2발로 뒤뚱거리며 따라갔습니다. 이놈 거기서. 박영감이 손을 뻗어 숭이를 잡으려 하자 숭이가 휙 몸을 틀어 피하였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박영감의 발이 이끼에 미끄러졌습니다. 박영감이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며 팔을 허우적거렸으나 잡을 것이 없었습니다. 대구르르르 박영감이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돌부리에 부딪히고 나뭇가지에 걸리며 대굴대굴 굴러갔습니다. 퐁당 박영감이 절벽 아래 웅덩이에 머리부터 처박혔습니다. 산짐승들이 목욕하고 똥을 싸놓은 시커먼 똥물 구덩이였습니다. 푸하 푸하 박영감이 똥물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온몸에 시커먼 똥물이 뒤덮여 있었고 코에서 입에서 똥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내 다리. 박영감이 울부짖었습니다. 절벽에서 굴러떨어지며 다리가 부러진 것이었습니다. 박영감이 토악질을 하며 기어 나오려 하였으나 부러진 다리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왈패들이 달려와 박영감을 부축하였습니다. 박영감이 똥물을 뒤집어 쓴 채 벌벌 떨며 퇴각이다, 퇴각하고 외쳤습니다. 왈패들이 박영감을 들쳐 업고 산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숭이가 나무 위에서 그 광경을 내려다보더니 빨간 엉덩이를 탁탁 두드리며 끽끽끽끼 웃었습니다. 박영감 일당이 사라지자 숭이가 만드기에게 달려갔습니다. 만드기가 부러진 다리를 붙잡고 땅에 누워 신음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숭이가 끽끽거리며 만드기의 얼굴을 핥았습니다. 숭아, 형아, 다리가. 만드기가 힘겹게 말하자 숭이가 만드기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일어나라는 뜻이었습니다. 만드기가 이를 악물고 한쪽 다리로 겨우 일어섰습니다. 숭이가 만드기의 옆구리에 찰싹 붙어 부축하였습니다. 작은 몸으로 만드기를 받치며 한 발 한 발 동굴 쪽으로 향하였습니다. 숭아, 고마워. 네가 없었으면 형아 죽었어. 만드기가 숭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하자 숭이가 끽끽거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한 거라는 듯이 말입니다. 동굴에 도착하자 숭이가 넓은 나뭇잎을 가져와 만드기의 다리에 감아 주었습니다. 만드기가 아파서 신음을 흘렸으나 숭이가 살살 감아 주었습니다. 만드기가 동굴 벽에 기대어 앉아 숭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숭이가 만드기의 옆에 찰싹 붙어 앉았습니다. 숭아, 형아 다리는 이제 절뚝거리겠다. 그래도 괜찮아. 네가 있으니까. 만드기가 빙그레 웃으며 말하자 숭이가 끽끽거리며 만드기의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바보머슴과 털북숭이, 동생이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상처투성이었으나 함께였기에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박영감은 다시는 산에 얼씬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절벽에서 굴러떨어져 다리가 부러진 데다 온몸에 똥물을 뒤집어 썼으니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마을로 돌아간 박영감은 한 달 넘게 자리에 누워 끙끙 앓았고 다리는 끝내 낫지 않아 평생 절뚝거리며 다녀야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냄새였습니다. 똥물이 몸에 배어 아무리 씻어도 지독한 냄새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물에 몸을 불려보기도 하고 귀한 향을 태워보기도 하였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박영감만 보면 코를 막고 피하였고 하인들조차 박영감 방에 들어가기를 꺼렸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박영감이 산에서 원숭이한테 당하고 똥물에 빠져왔다는 이야기가 마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킬킬거렸습니다. 그 욕심 많던 박영감이 원숭이한테 당했다니 꼴 좋다며 손가락질을 하였습니다. 박영감이 그토록 줄을 대려던 벼슬아치도 박영감을 멀리하였습니다. 냄새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고 원숭이한테 당했다는 소문을 듣고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군납고는 물 건너갔고 그동안 바쳤던 뇌물도 허공에 날린 꼴이 되었습니다. 박영감의 재산은 차츰 줄어들었습니다. 장사가 안 되었습니다. 박영감과 거래하려는 상인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냄새도 문제였으나 원숭이한테 당한 한심한 자와 거래하면 재수가 없다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논밭을 하나씩 팔아야 했고 하인들도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몇 년 뒤 박영감은 초라한 행색으로 마을 어귀를 절뚝거리며 걷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토록 넓던 집은 남의 손에 넘어갔고 거드름을 피우며 타던 가마도 없었습니다. 지나가는 아이들이 저기 똥물 영감 간다며 돌을 던지기도 하였습니다. 박영감은 입버릇처럼 저 빌어먹을 원숭이 놈하고 이를 갈았으나 이미 모든 것이 늦은 뒤였습니다. 한편 만드기와 숭이는 산속에서 평화롭게 살아갔습니다. 만드기의 다리는 끝내 낫지 않아 절뚝거렸으나 숭이가 늘 곁에서 부축해 주었습니다. 만드기가 걸을 때면 숭이가 옆에 찰싹 붙어 지팡이 노릇을 하였고 힘든 일이 있으면 숭이가 대신해 주었습니다. 둘은 서로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봄이면 냉이와 달래를 캐어 먹었고 여름이면 계곡에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가을이면 도토리와 밤을 주워 겨울을 준비하였고 겨울이면 동굴에서 서로를 껴안고 추위를 견뎠습니다. 만드기가 텀뿌리를 캐러 가면 숭이가 따라갔습니다. 만드기가 땅을 파면 숭이가 옆에서 흙을 걷어 주었습니다. 숭아, 이거 봐. 이번 건 엄청 굵다. 만드기가 커다란 잼뿌리를 들어 보이며 웃으면 숭이가 끽끽거리며 손뼉을 쳤습니다. 숭이가 나무에 올라 열매를 따면 만드기가 아래에서 받았습니다. 숭이가 열매를 툭툭 떨어뜨리면 만드기가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야, 천천히 떨어뜨려. 다 터지겠다. 만드기가 소리치면 숭이가 끽끽거리며 혀를 내밀었습니다. 장난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둘은 매일 웃었습니다. 가진 것은 없었으나 서로가 있었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만드기와 숭이가 동굴 앞에 나란히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산 아래로 마을이 보였으나 만드기에게는 더 이상 그리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숭아, 형아는 말이야. 만드기가 나직이 입을 열었습니다. 평생 바보 소리 듣고 살았어. 맞고, 굶고, 무시당하고, 사람들한테 받은 건 그것뿐이었어. 만드기가 말하자 숭이가 만드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근데 너는 달랐어. 너는 형아한테 따뜻하게 해줬어. 땀 닦아주고, 쇠파리 잡아주고, 비 올 때 우산 씌워주고. 만드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형아한테 잘해준 건 너밖에 없어. 고마워, 숭아. 만드기가 숭이를 끌어안자 숭이가 끼잉끼잉 소리를 내며 만드기의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우리 둘이서 오래오래 살자. 알았지? 만드기가 말하니 숭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을이 지고 별이 떠올랐습니다. 바보 머슴과 털북숭이, 동생이 서로를 껴안은 채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만드기와 숭이가 산속에서 함께 산 지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만드기의 머리가 하얗게 새고 숭이의 털도 희끗희끗해졌습니다. 어느 겨울날 만드기와 숭이가 동굴 안에서 서로를 껴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둘은 서로를 껴안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마치 행복한 꿈을 꾸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뒤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만드기와 숭이가 떠난 자리에서 커다란 바위가 솟아났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개의 바위가 서로를 꼭 껴안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하나는 사람처럼 생겼고 하나는 원숭이처럼 생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바위를 보고 저거 혹시 그 바보 머슴이랑 원숭이 아니냐며 웅성거렸습니다. 꼭 닮았다고. 서로 껴안고 있는 모양이 영락없이 그 둘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사람들은 그 바위를 원숭이 바위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만드기와 숭이의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보 머슴과 원숭이가 형제처럼 살다가 함께 떠났다는 이야기, 서로를 목숨처럼 아끼다가 죽어서도 함께 바위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전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만드기를 바보라 불렀고 숭이를 짐승이라 불렀습니다. 허나 생각해보면 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 제 종을 죽이려 하고 짐승을 고아서 보약으로 먹겠다던 것이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은혜를 입으면 목숨을 걸고 갚고 다친 형을 끝까지 돌봤던 것은 짐승이었습니다. 대체 누가 더 짐승이고 누가 진짜 사람이란 말입니까? 오늘날에도 속리산 국립공원 깊은 골짜기에는 이 아름다운 형제의 전설이 서린 원숭이 바위가 있더랍니다. 두 개의 바위가 서로를 꼭 껴안고 있는 모양인데 해가 질 무렵 바라보면 마치 웃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였습니다. 혹시라도 속리산에 가시거든 그 바위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보 머슴 만드기와 털북숭이 숭이의 이야기를 떠올려 주신다면 저 하늘에서 둘이 함께 끽끽거리며 웃을 것입니다.